3주차 3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시장환경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환경 분석 역시 우리 외부에 해당되는 환경 분석에 해당됩니다. 보통 세계 시장과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3년 이상 이렇게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단위입니다. 이 단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단위가 없어지면 아무 쓸모없는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퍼센테이지, 뭐 1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꼭 출처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행해서 병기를 하셔야지 출처 없는 자료는 신뢰받지 못합니다. 저도 강의 내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출처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기획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출처를 명기하셔야 되는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CAGR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CAGR은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의 약자로 연 평균 증가율을 의미한다. 여러분들께서 계산식을 알고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계산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의미가 CAGR이 무엇인지 아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요새 이런 계산식은 그냥 엑셀에 입력만 시키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사업환경 분석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비서 자격 시험의 기출문제와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 중 응용할 수 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1급 비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의 예의다. 그 속성이 다른 것은? 자, 우리가 배웠던 패스트 분석이나 어떤 미시환경 분석 여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성격을 묻는 문제로 여러분들의 인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한번 볼까요? 시장의 이자율, 물가, 환율의 변동. 두 번째, 새로운 기술 개발 및 기술 혁신. 세 번째, 노동조합 설립. 네 번째, 공정거래법, 노동법, 독과점 규제법 강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단어의 의미가 어려운 거지 절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보고 의미를 새겨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문제풀이. 노동조합 설립은 내부 환경 분석에 해당된다. 결국 답이 나왔네요. 시장의 이자율, 물가, 환율의 변동. 자, 이코노믹에 해당되죠. 경제적인 관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개발 및 기술 혁신, 테크놀로지. 기술적 관점. 공정거래법, 폴리티컬. 정책적 관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노동조합 설립이 이 전체 네 문항 중 답안 중 가장 성격이 다른 하나 중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과업 환경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이러한 과업 환경의 변화 파악을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를 나열한 것으로 4가지 보기 중 이해관계자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유사하죠. 좀 전의 문제는 2019년 1급 비서 문제였다면 이번은 2018년 2급 비서 기출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답이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주와 노동조합은 내부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돼 있죠. 협력기업, 경쟁기업은 미시환경 분석에 정확히 해당이 됩니다. 우리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 보셨죠? 그리고 세 번째 오면 정부와 금융기관, 이 부분은 정책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소비자, 우리가 3C 분석 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물론 3C 분석에서는 경쟁자, 그 다음에 자사, 그 다음에 고객,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나머지 협력기업 및 경쟁기업, 정부기업 및 금융기관, 지역사회 및 소비자는 미시환경 분석에 해당되고 대체적으로 외부 환경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와 노동조합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내부 환경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주주 및 노동조합,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환경 분석에 그 다음에 해당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환경 분석과 연관해서 설명드리는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급변하는 환경 속의 기업 경영자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다음 중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바람직한 정보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정보는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보가 정확할수록 의사결정의 방향과 내용이 올바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시기를 놓치면 가치가 줄어드는 정보가 있기에 정보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뭐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이 끝난 다음에 정보 제공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항상 적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보는 증명 가능하지 않기에 증명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가 좀 전에 수업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출처를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출처가 없는 자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보고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 이 정보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봐서는 정보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에 정보 능력이 있는데 이 내용이 종종 나와요. 본인이 조사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하는가? 면접 질문에서도 나오고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나옵니다. 반드시 출처 확인이죠. 출처 없는 정보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보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책적 측면을 조사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특수한 사항, 보고서의 작성 목적에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죠. 정보는 증명하지 않기에 증명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큰일 납니다. 절대 이런 부분은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확 잊어버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내용은 기존에 여러 선배분들한테 제가 제시했던 시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A 회사는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진출을 위해 패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내용 중 패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회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환경 분석은 최종적으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거는 기회 요인입니다. 이게 위험 요인으로 나온 거하고 기회 요인으로 나온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이 기회 요인이냐 위험 요인이냐를 찾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볼까요? 생산자 및 판매자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을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개발의 과세 강화를 하는 것은 불리한 것으로 위협에 해당된다. 자, 문제별로 답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우리 아마 신문 보도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때 정부에서 경유 차량을 폐차를 하고 신규 차량을 구매하면은 보조금을 주겠다. 유리한 거죠. 제가 평소에 사면은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는데 이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제가 뭐 100만원, 150만원을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기회 요인이죠. 우리가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기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기 자동차의 시내 주행 시 연비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에 휘발유를 주입해서 다녔던 것에 비하면 초기에 비용은 좀 비싸지만 초기에 전기자동차의 비용은 비싸지만 낮은 연료비로 그 비싼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러면 당연히 사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역시 기회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 그레고리 스톤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도덕적 이런 부분이 나오죠. 나는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살 거야.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된다면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했을 때 그만큼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겁니다. 이 역시 기회 요인이 되겠죠. 마지막, 테크놀로지, 연구 개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아니,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하지 못할 망정 억제를 한다. 이거는 위험 요인이죠. 기업의 직격탄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답안이 됩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과세 강화, 이 부분은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순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위험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자 및 판매자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을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유리한 것으로 기회에 해당된다. 자, 우리가 샀는데 잦은 교체 비용, 배터리, 충전기를 계속 바꿔야 돼요. 살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되면서 이분들이 어떤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이 감소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충전기, 충전 배터리를 폐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거나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 이것도 위험 요인이 됩니다. 메인 시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저에게 기회 요인이 됩니다. 결국 답은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3주차 수업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우리 2주차 내용과 유사하고 단지 아래 있는 3C 분석과 기타 환경 분석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를 이해하셔야 되고 고객을 구분하는 자신의 개념을 정립한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책에 있는 내용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업환경 분석과 시장환경 분석 개념을 이해한다. 자, 여러분들 3주차 수업을 마치셨습니다. 4주차도 아마도 사이버 강의로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집중력을 갖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